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총회 신임 총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 현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인 수 감소와 다음 세대 부흥 등 교회가 처한 현실적 문제부터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위기까지 교단과 교회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에 열린 각 교단별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교단 총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C채널 방송에서 특집 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교단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좌담에선 각 교단 신임 총회장들이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 안팎의 상황과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권순웅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 한국기독교 장로회 강연홍 총회장,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올해 열린 교단별 총회의 주요 안건을 짚어보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마주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분이엘 교회 유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특별좌담은 신임 총회장들의 소감과 포부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교인 수 감소,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각 교단별 입장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연대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전도를 위해 전도주일과 1인 1전도 등 4개 교단이 모두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으며 기후위기 역시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 함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단적인 내부적인 화합만이 아니라 거의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 보니까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과 교회의 대응은 물론 한국교회가 마주한 큰 과제 중 하나인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교단별 상황과 대처 방안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지키고 또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최전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비전을 세우고 해 나가야 된다. 이번 C채널 특집 좌담 교단장에게 듣는다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현안,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지난 10일 수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돼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특별 메시지와 세계 오순절 협회 총재인 윌리엄 윌슨 목사의 설교를 전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대회 핵심 키워드인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와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성령을 돌아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your offspring and my blessing on your descendants. God promises He will pour out His spirit on the next generation. 세계 오순절 대회는 세계 오순절 협의회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3년마다 여는 대회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들의 축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요한사오카 총무대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지난 1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평화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특별담화는 WCC 요한사오카 총무대행과 NCCK 이홍정 총무 등이 자리한 가운데 세계 평화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요한사오카 총무대행은 담화에서 지난 WCC 11차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에 관한 의정서의 의미를 되짚고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대 활동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네,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뚫렸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히 SNS를 통해서 마약 운반책들이 검거되는 등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해서 중독치유연구소 박종현 목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군에서도 마약이 적발됐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더 크게 드러난 것뿐이지 몇 년 전부터 군대 내에서의 마약 사건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유학 1세대 아이들이 실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다가 실패한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다 보니까 군대에 들어가서도 약물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휴가 때 아니면 외출 때 나와서 약물을 사용하고 들어가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군대에 약물을 들고 들어가서 실제 부대 내에서 사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된 경우들도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던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약물의 사용이 강박적으로 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작게는 개인부터 크게는 사회까지 해를 끼치는 약물들을 통칭해서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필로폰부터 시작해서 코카인, 그리고 말 그대로 대마, 그리고 엑스터시, 그리고 GHB. 최근에 들어서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진통제까지도 약물 오남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마약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지금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좀 추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실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마약 청정국 지위는 제가 알기로 2017년도 정도에 마약 청정국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 구속되는 마약 사범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은 마약이 거쳐가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마약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검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마약 사범으로 인한 수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중에 10대 같은 경우는 4년간 2.97배가 증가했고요. 20대 또한 그 정도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약물 사용이 30, 40대가 주류였다면은 이제는 30, 40대가 아니라 20대, 30대가 주류가 됐고 거기에 10대까지도 더 포함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마약을 이제 상당히 구하기가 쉬워진 것도 문제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 인터넷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약물을 구입해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보호관찰소라든지 기소유예 교육을 가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 또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호기심에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나와 있길래 그대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약물을 구할 수 있었더라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SNS에 익숙하고 지금의 1, 20대가 약물 사용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약물 유혹 1세대거든요. 지금의 20대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물 유혹을 배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물이 저런 거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호기심에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을 하고 인터넷 안에 이런 식으로 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약의 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곁에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조기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약물을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지금은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약물 구입을 해서 본인 혼자만 사용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꼭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약물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상담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약물 사용이 일어나다가 그중에 또 다른 필로폰에 빠져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나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에게 또다시 약물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특정 직업군, 예전엔 특정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쉽게 약물이 등장을 하는데 10대 청소년부터 20대 가정주부,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이제 임산부였는데도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처벌받아서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약물을 사용하다 온 케이스들은 거의 비일비재하게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특정 직업군, 특정의 나이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보도를 보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를 넣은 음식을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먹었다가 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뭐 정말 이 마약 합법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한국의 경우를 딱 놓고 보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사용을 했거나 누군가를 줬거나 판매를 했거나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내가 모르고 대마를 사용했다 아니면 대마를 먹었다 라는 부분까지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태국에 가셔서는 철저하게 음식을 드실 때도 대마를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음식점에서는 대마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마를 넣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약물 검사를 했는데 대마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태국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들이 대마를 합법화해서, 합법화하기보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한국법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 가셨을 때는 되도록이면 대마를 파는 곳들을 피해 다니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내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내에도 이제 더 이상은 청정구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청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만나는 많은 청소년들부터 해서 성인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뭐냐면 교회 내에서 약물 사용을 우리가 죄라고 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약물 사용은 기독교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이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약물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알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경찰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이 됐을 때만이 가족들이 알게 되고요. 가족들이 그 상황을 알아도 웬만하면 쉬쉬하고 숨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약물 사용하면은 저 가정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낙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 이것들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숨기고 문제를 덮었을 때 그리고 간단히 처벌을 했고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오신 분들의 60%가 또다시 1, 2년 이내 재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교회를 또 떠나거나 이런 일들까지 또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이제 오랜 시간 이런 분들의 이제 갱생과 어떤 치유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데
참 글쎄요. 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워낙 뭐 마약의 중독성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중독의 문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뇌질환으로서, 그래서 치료라는 부분이 만성적 뇌질환으로서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른 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다루어줘야 됩니다. 중독 상담에서 종교적 영성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자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중독자들이 중독에 빠져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한 죄책감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또다시 죄책감을 붙잡고 중독의 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로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들을 해소해서 더 이상 중독의 순환고리에 빠지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그냥 이례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에 대처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또 지켜봐주고 대처해 준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독치유연구소 박종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네,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